안녕하십니까. 과학으로 보는 불교의 중심사상 세 번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연기론의 기본적인 태도,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연기론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한 바에 의하면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시간적 인과성에 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시간적 인과성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인과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하나의 결과가 생기는 그런 인과는 아니고 하나의 인이 과로 형성되기 위해서 거기에는 무수히 많은 다른 연이 개입되는 상당히 포괄적인 인과론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의 존재자가 스스로 혼자 쓸 수는 없고 반드시 다른 존재자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상호 의존과 연관의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자가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구조 속에서는 그 이전에서는 나타날 수 없었던 새로운 구조가 인연의 관계를 맺게 되면 새롭게 나타난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존재자든지 전부 다 무와 무실체적인 것이다. 다시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공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새롭게 나타난다, 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직 인연의 화합인 것이고 무언가가 없어진다, 멸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연이 각기 흩어지는 것뿐이다. 인연의 별리일 뿐이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이든지 전부 다 무아이고 무상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하고 특히 무상이다 하면은 좀 쓸쓸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교적 사유의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상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상계는 이제 영가 법문의 하나인데 무상계는 열반에 이르는 기묘한 문이며 고해를 건너는 자비의 배다. 그러므로 모든 부처님이 이 계를 인연으로 해서 열반에 드셨고 모든 중생도 이 계를 인연으로 고해를 건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서가모니 부처님도 무상을 느끼셨기 때문에 도를 이루어야겠다는 마음을 내셨던 것이고 마지막 열반에 관해서도 목건연의 신통력보다도 더 큰 힘이 무상의 힘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일체가 예외 없이 무상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삼법인의 하나도 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행이 무상하다. 모든 것이 전부 다 무상하다. 그 무상의 원인이 뭐냐? 그것은 아마도 하나하나의 개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스스로 있는 것 같겠지만 자기의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무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어떤 존재자들도 그 스스로의 본성, 변하지 않는 본성, 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성에 의해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른 존재자의 도움으로 다른 존재자와 연관과 의존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무아하다. 그 무아인 것들이 모여서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무언가가 형성이 되므로 그 인연이 흩어지게 되면 그 나타났던 존재자는 또 사라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 어떤 것도 예외 없이 무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무상계에서는 다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월이 흘러서 오래되면 삼천대천세계도 모두 무너지고 수미산과 큰 바다도 남김없이 사라지는데 이 몸이
생로병사와 우비고뇌를 어찌 피하겠는가. 그러면서 사대가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대는 지수화풍의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의 각 부분이 사대로 환원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사대가 각기 흩어지니, 이제 영가법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대가 각기 흩어지니 오늘 돌아가신 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참 지난번에 첫 번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교의 중요한 어떤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도 잃게 되고 자기의 몸도 늙어가고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고 그런 생로병사 우비고뇌의 현실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그것을 어떻게 적당하게 얼버무리거나 마취를 시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무상의 원인이 무엇인가, 왜 우리는 그래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직시함으로써 이 우주의 존재 구조 자체를 명확하게 알아냄으로써 그 고를 극복하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사대가 각각 흩어지니 우리 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물음으로써 고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자세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연기법이 무엇인지를 공부해야 되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은 사대에 거짓되고 허황된 것에 불과하니까 사대가 흩어져서 인연이 별리해서 내 몸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애석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 불교가 철저한 깨달음의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엿보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발 디디고 서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구조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 구조가 바로 연기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무아와 무상이다. 무아와 무상의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는 연관과 의존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대의 묶음이라는 비유를 말씀하셨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마차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몸이라든가 하는 그 비유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의 구조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 세계에 있는 각각의 존재자는 하나하나가 무아이고 무상한, 저 스스로는 혼자 설 수도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자이지만 또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모든 존재자들이 서로 다른 존재자들을 잊게 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인타라망으로 비유를 합니다. 제석천궁에 있는 무한히 큰 그물, 그 그물코에 각각 걸려있는 보석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보석에서 발하는 빛이 서로 다른 보석이 빛을 발하게 해주는 그런 연관과 의존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세계다. 그러니까 내가 있음으로써 네가 있을 수 있게 하는, 네가 있음으로써 또 내가 있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 사실은 화엄의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발디디는 곳이다. 이렇게 무상으로부터 부처님의 연기법을 알아냄으로써, 깨달음으로써 고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고, 그러므로 일체 중생이 행복할 수 있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다른 중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법하라, 법을 전하라 하는 부탁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데, 오늘은 지난 2시간에 이어서 연기의 세 번째 의미, 나에게 나타나는 것, 나에게 보이는 세계, 그게 무엇인가 하는 그 문제를 과학과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라보면서, 들으면서, 냄새를 맡으면서, 입으로 맛보면서, 신체로 촉감을 느끼면서 세계를 느끼고 삽니다. 그러면서 나 바깥에 객관세계가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에게 나타나는 그 세계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선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 안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도시락 안에 있는 밥알의 속도가 얼마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물리학에서는 고전역학의 그러니까 갈릴레이의 상대론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차가 시속 100km로 간다고 한다면 밥알의 속도가 얼마냐 하는 것을 누구한테 묻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게 됩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면은 기차는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밥알은 시속 100km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기차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밥알이 시속 100km 날아간다면 그거는 거의 흉기가 되겠죠. 그 사람에게는 밥알은 정지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차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지해 있는 밥알이 기차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시속 100km로 날아가는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누구의 말이 맞느냐? 누구의 말이 맞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사실은 물리학적으로 보면 틀린 질문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은 누가 도시락 안에 있는 밥알의 속도를 관측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이 보면은 정지해 있는 밥알이,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 보면은 시속 100km로 날아가는 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관측하느냐, 누가 그 현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밥알이라도 서로 다르게 된다 하는 것이 갈릴레이의 상대론입니다. 근데 그거는 언뜻 보면은 아주 특별한 상황을 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이 노트북의 속도가 얼마냐, 이런 것도 똑같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노트북의 속도, 이 책상의 속도가 얼마냐, 노트북의 속도가 얼마냐,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이상한 질문이 있느냐라고 되물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는 빛으로 8분 이상이 걸리는 긴 거리입니다. 근데 지구는 그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공전을 합니다. 그 먼 거리를 달려가려면 지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주 공간을 날아가야 합니다. 그 속도가 초속 30km 정도가 됩니다. 말로는 그렇게 큰 속도 같이 안 보이지만 초속 30km로 만약에 우리가 여행을 할 수 있다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한 5초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상당히 빠른 속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 붙어 사는 우리에게는 이 책상의 속도, 이 노트북의 속도가 정지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지구 바깥으로 나가자마자 이 속도는 초속 30km의 무서운 속도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다시 누가 이 책상의 속도를 관측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이 책상 자체에 속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사물이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를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은 조금 아까 든 상대론의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닷물이 왜 짠가 하는 문제입니다. 과학적인 설명은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일반적인 설명은 이런 겁니다. 지상에 흙이나 그런 데는 여러 가지 무기염류들이 있는데 비가 오고 그것이 씻겨 내려가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이 비치면서 바닷물이 증발을 하게 되는데 그때 무기염류들은 바닷물에 계속 남게 되고 물만 증발하게 되기 때문에 그 농도가 점점 농축이 됩니다. 그 무기염류 중에서 특히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이 바닷물 속에 남게 돼서 우리는 바닷물을 짜다고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불교와 관련해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바닷물이 왜 짜냐 하는 그 질문은 조금 아까 제가 과학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런 식의 설명하고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바닷물이 짜다는 조금 아까의 설명은 우리 인간의 관점, 우리가 짜다고 하는 것을, 인간이 느끼는 그 감각을 전제로 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닷물에 염화나트륨이 녹아있기만 하면 짠가? 짜다는 본성이 그 바닷물 안에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닷물이 그 자체로 짜다는 변치 않는 본성을 만약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 어떤 존재자가 접하게 되더라도 짜다고 하는 느낌을 받게 돼야 합니다. 그게 자성입니다. 스스로의 변치 않는 성질, 특성. 그런데 바닷물이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바닷물을 짜다고 느끼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존재자에게는 짜다고 느껴지고 어떤 존재자에게는 짜다고 느껴지지 않는 그 바닷물은 그 자체로는 짜다는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언가가 짜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을 접하면서 짜다고 느끼게 되는가? 그것도 또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강물을 마셔보면 짜지 않고 다른 것을 먹어보면 짜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도 무언가를 접했을 때 그것을 짜다고 느끼는 고유의 성질, 변하지 않는 성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바닷물을 우리가 짜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와 바닷물 사이의 관계입니다. 물론 그 관계의 배후에는 바닷물 속에 염화나트륨이라는 특정한 화학성분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그것만으로 설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짜게 느낄 수 있는 우리의 감각기관이 딱 존재하고 그런 감각기관에 바닷물이라고 하는 대상이 접해져 왔을 때 우리는 그 바닷물을 짜다고 느낀다 하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짜다는 것은 물론 어떤 생명체가 그걸 짜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라는 생명체가 생존에 필요한 장치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 바닷물이라는 것을 맛보면 언제나 짜다고 하는 감각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바닷물에는 짜다고 하는 어떤 본성이 있다. 바닷물에는 짜다고 하는 변치 않는 자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닷물이 짜다는 것은 우리하고 바닷물 사이에 어떤 관계 설정. 바닷물에는 염화나트륨이 들어있고 우리는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감각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상호간의 관계에 의해서 짜다고 하는 것이 비로소 우리에게 느껴지고 우리는 그거를 짜다고 하고 우리에게는 짜다는 관념이 생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객관과 주관 사이의 상호 의존성이죠. 그런데 특별히 따로 떼어내서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이 불교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또 비슷한 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촉감의 우리의 오감에 관한 거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촉감에 관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지금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은 평평한가 하는 것을 똑같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테이블이 평평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테이블을 만져봤을 때의 느낌이고 내가 테이블을 만져봤을 때 나에게 느껴지는 감각입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테이블을 평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전자현미경으로 사진을 찍어보면 이 테이블은 설악산의 공룡 능선보다도 더 울퉁불퉁한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럼 어느 것이 맞느냐? 이 테이블은 정말 평평한 거냐? 아니면은 공룡 능선보다도 더 울퉁불퉁한 거냐? 거기서도 다시 이거는 평평한 것도 아니고 울퉁불퉁한 것도 아니다. 그 자체로는 어떻다고 얘기할 수 없고 누가 관측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이 테이블이 평평하고 반질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주 작은 생명체가 만약 있다면 원자 크기의 생명체가 있다면 그 생명체가 봤을 때는 굉장히 굴곡이 심한 그런 걸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테이블을 평평하다고 느끼고 그런 감각 경험을 하게 된 것은 역시 또다시 우리가 생존을 하는데 필요한 장치가 될 것입니다. 그 장치에서 우리는 이 테이블을 평평하다고 느끼고 평평하다고 하는 관념이 생기고 평평하다고 하는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이 테이블 자체는 바닷물이 짜다고 하는 문제에서 똑같이 그 자체로 평평한 것은 아닙니다. 달리는 기차 안에 있는 도시락 속의 밥알이 속도가 어떤 것인지도 누가 관측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듯이 이 책상의 평면이 평평한지도 누가 관측되느냐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고 바닷물이 짠지 안 짠지 하는 것도 누가 관측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테이블에는 평평하다고 하는 변치 않는 성질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바닷물에는 짜다고 하는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어떤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감각기관이 접하게 되는 그 어떤 객관세계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방식으로의 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의 감각이라는 것이 세계를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문제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앞에 세 문제보다는 조금 더 과학적인 내용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이 테이블을 누를 때 우리의 손이 왜 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저기에 있는 벽이 있을 때 우리가 저 벽을 왜 뚫고 지나가지 못하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벽을 뚫고 지나가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고 테이블에 손이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그걸 왜 물어보는가? 그러나 원자의 모습을 보면은 그게 그렇게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 지수화풍의 4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그거는 4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그리스도 그랬고 인도도 그랬습니다만 이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원자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원자론 이전 단계의 세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원자론은 이 세계가 대단히 다양한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모두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원자다 하는 거죠. 그러나 물론 원자론도 지금에 와서는 현대과학에 와서는 부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원자는 다시 양성자와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또 양성자는 무수히 많은 소립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원자 자체가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원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를 어느 정도의 그 세계 구성의 기본 물질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는 않는다 하는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원자가 어떻게 생겼나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중에서 보통의 상태에서 존재하는 원자들은 9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원자가 수소 원자니까 수소 원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소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모든 원자가 다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 중에서 수소 원자는 가장 간단하게 원자, 핵이 양성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소 원자는 원자, 핵을 이루는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가 서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원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자와 전자의 질량 비는 1800대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질량은 양성자에 속해 있고 전자는 아주 극히 일부분의 질량, 0.06% 정도의 질량만을 전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기는 상당히 다릅니다. 대부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양성자는 원자 핵이라고 해서 원자의 중심부에 아주 작은 공간을 점해 있고 그 나머지 공간을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양성자는 그 반지름이 1fem토미터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원자의 경우 전자가 돌아다니는 전체 공간의 반지름은 0.5옹스트롬, fem토미터는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가 되는데요. 그걸 fem토미터로 바꾸면 한 5만 fem토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양성자의 수소 원자의 질량이 다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자가 차지하는 공간은 반지름이 1fem토미터인데 비해서 전자는 5만 fem토미터 정도 되는 큰 공간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fem토미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감각에 잘 안 와닿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좀 큰 크기로 같은 비율로 옮겨본다고 하면은 가령 양성자를 한 10cm 정도
되는 요만한 구죠. 10cm 정도 되는 구라고 한다고 하면 전자는 반지름이 5000m인 그런 구, 굉장히 큰 구입니다. 아마 이렇게 큰 물체를 여러분들이 보시기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지름이 5000m면 지름이 10,000m가 되고 히말라야산의 높이가 8000m가 조금 넘는 거니까 히말라야산 전체를 포함하고도 남는 그런 큰 구, 그런 큰 구의 공간을 전자가 돌아다니는 겁니다. 양성자를 한 반지름이 10cm 정도 되는 그런 구라고 한다면은 상상이 잘 안 가요. 그래서 다시 가령 양성자를 1mm 정도로 좀 줄인다고 하면은 전자가 돌아다니는 구의 반지름은 한 50m 정도가 됩니다. 50m 정도가 되는 그런 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굉장히 큰 그런 구가 됩니다. 그런 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전체 수소 원자고, 그 공간을 전자들이 돌아다니는데 실제 양성자는 그 중심에 반지름이 1mm 정도 되는 깨알 정도의 크기입니다. 깨알 정도의 크기인 그 공간에 양성자가 존재하고 나머지 전체 공간은 전자가 헤집고 다닌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원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든 질량은 전부 다 양성자에 몰려있고 0.06% 정도의 질량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전자가 그 전체 공간을 헤집고 다닌다고 하면은 원자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가 텅 빈 거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질량은 50m, 반지름이 50m인 커다란 구, 그 안에 있는 깨알 정도의 크기인 공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자가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물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뒤에 있는 벽도 그런 텅 빈 공간입니다. 여기 있는 테이블도 텅 빈 공간이고 나의 몸도 다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실제로 이런 모든 질량들이 응축되면은 지구가 1cm, 반지름 1cm보다 작은 그런 구 안에 지구 전체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우주에 그런 전체도 실제로 있습니다. 지구 전체가 반지름 1cm도 안 되는 구 안에 다 모아질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커다란 형체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물은 그냥 빈 공간이다. 그런데 그 빈 공간인 나의 몸이 왜 또 다른 빈 공간인 벽을 그냥 쑥 뚫고 지나가지 못하느냐. 그거는 벽을 구성하고 있는 그 원자들 사이에 결합이 있고 그 원자들의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하고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전자들, 그 둘 사이의 반발력 때문입니다. 그 반발력 때문에 우리가 벽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지 벽이 무언가로 꽉 차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벽이라는 것을 뚫고 지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이런 경험의 바탕에서 우리는 벽이라는 것은 무언가가 꽉 차 있는 것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무언가로 꽉 차 있는 어떤 것이다. 거기에는 빈틈이 없이 뭔가가 있는 거라고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무언가로 꽉 차 있는 우리 몸이 또 다른 무언가로 꽉 차 있는 벽을 뚫고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벽이라고 하는 그 무엇은 우리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물질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변치 않는 속성, 자성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벽이 어떤 물질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전자라든가 하는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물체만을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전혀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고 있다면 그 텅 빈 공간을 그냥 쑥 지나갈 수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뉴트론이나 물질이 그런 거가 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히 많은 그런 소립자들이 우리 몸을 관통하고 이 벽을 뚫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또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몸도 어떤 물질을 통과하지 못하는 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벽이나 우리 물질이 어떤 물질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어떤 물질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은 단지 태어나서부터 예외 없이 우리가 경험했던 감각 경험의 근거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세계입니다. 우리는 그런 감각 경험의 근거에서 우리가 벽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자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또 무언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자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자성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나와 벽 사이에 어떤 관계의 맥락이 형성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관계의 맥락을 형성하는 것은 전자기적 반발력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일 겁니다. 나와 벽은 서로 전자기적 반발력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므로 통과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제공해 주지만 아무리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나라고 하는 주관도 벽이라고 하는 객관도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물체들도 무언가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변치 않는 고유의 성질, 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연기입니다. 벽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무언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자성을 다 부정하더라도 그 둘 사이에 무언가의 맥락이 형성이 된다. 그 관계의 맥락 때문에 우리는 벽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는 감각 경험을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각 경험을 항상 경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자성을 상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했던 예도 역시 똑같습니다. 바닷물이 짜다는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대상을 언제나 짜다고 느끼는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바닷물과
나 사이에 바닷물을 짜다고 느끼는 감각이 형성될 수 있는 관계의 맥락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이 테이블이 평평하다고, 절대적으로 평평하다고 얘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손끝이 느끼는 감각으로는 이것을 평평하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날아온 주관과 내 주위에 있는 객관 사이에 형성되는 연기입니다. 그 둘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는 세계, 내가 느끼는 세계, 내가 보고 느끼는 그 대상들은 내가 보고 느끼는 바대로의 어떤 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상도 무아이고 나도 무아이고 대상도 실체가 없고 나도 실체가 없지만 나라고 하는 주관은 내가 보고 있는 대상이라는 객관과 접하면서 그 둘 사이의 인연의 맥락에 의해서 우리는 세계를 그렇게 보고 느낀다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나타나는 세계는 내가 감각하는 그 모습대로 거기에 존재하는, 내가 감각하는 그 모습의 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나에게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세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꽃이 피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꽃이 핀 것처럼 나에게 보인다. 나에게 꽃이 핀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기에서 세계가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나에게 무엇인가, 무엇으로 보이는가 하는 문제를 다음 시간 1시간 더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